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이제 30년 조금 넘었네요.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 그 붕괴로 동서로 갈라졌던 독일이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됐고, 그 독일 통일 후에 소비에트 연방 해체되면서 동유럽 공산주의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남북관계와 과거 동독 소독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통일에 관련해서는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점이 크죠. 그래서 오늘 이 독일 베를린 장벽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강릉 원주대학교 사학과 이동기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이동기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옛 동독 지역인 튜링겐주 예나에 있는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대학교 철학학부 사학과에서 독일 통일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 본대학교 아시아학부 초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를 지냈습니다. 역사비평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연대와 진실과 정의 포럼 운영위원이었습니다. 현재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한국냉전학회 편집이사를 맡고 있으며 강릉 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강릉 원주대학교 박물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강릉 원주대학교 사학과 이동기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옛 동독 지역인 튜링겐주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네요. 네, 드문 케이스이긴 하죠. 유학하신 게 몇 년 됩니까? 1999년도에 가서 2007년도 여름에 돌아왔습니다. 한 8년 반. 일부러 옛날 동독 지역 대학을 선택하신 거예요? 일부러는 아닌데 이제 지도 교수를 찾아서 원래 서독에 교수로 있던 독일 현대사 전공의 지도 교수님을 찾다가 보니 그분이 이제 독일 통일된 이후에 동독 지역 예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께 배우려고 예나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주제는 독일 통일 과정이었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국가연합 통일안,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 사이에서도 흡수 통일이 아닌 국가연합 통일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남북연합제 같은 그런 통일안이 존재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실패하고 가지 않은 길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네, 베를린 장벽 여러 차례 가보셨겠네요. 네, 저는 20년 동안 여름에는 항상 2달 베를린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안내도 많이 하고요. 20년 사이에 변화도 보시게 되는군요. 네, 그럼요. 네,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정확히 30년 전인 89년 11월 9일이죠.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갑자기 이게 무너졌죠? 이제 한 인간의 실수나 어떤 오해가 큰 역사적 변화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11월 9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실수? 오해? 네. 그러니까 이제 11월 9일 저녁 7시경에 동독 정부 대변인인 균터 샤보스키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여행 자유, 동독 주민들의 여행 자유 규정이 새로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네, 그런데 그날 오전에 회의와 그 전날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거든요. 이 긴더샤보스키라는 대변인은. 네네. 그래서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른 채. 근데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국제 언론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거죠. 그냥 발표만 맡았는데. 네, 발표 맡았는데 그 발표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이태리 기자가 질문하는 것에 이를테면 이제 여행 자유가 허가되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 당장부터 가능하냐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당시 이제 1989년 11월 9일 7시를 기점으로가 아니고 그 다음 날 11월 10일 날 오전을 기점으로 해서 발표도 그때 해야 되고 그리고 공식 그 규정도 그날 11월 10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 긴더샤보스키가 그 내용을 모른 채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보면 낚인 거죠. 내지는 오해하고 정확히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부터 여행 자유가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여행 자유를 완전히 허가한 건 아니고 신고를 하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그것도 빼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언론에서도 이태리 기자와 그다음에 여타 서방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독 대변인이 여행 자유를 공표했다라고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모든 장벽과 경계를 여는 것으로 오해된 것이죠. 그 실수와 오해가 큰 이제 변화, 다시 말해서 이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초래한 정확한 거죠. 표현으로는 11월 10일 오전부터 그렇죠. 동독 주민이 네. 신고를 하면 그렇죠. 장벽을 건너갈 수 있다 이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죠. 신고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시각부터 가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독 주민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은 거예요. 그렇죠. 베를린 장벽에 그 서방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더 확대되니까 서방 뉴스를 보고 있던 동독 주민들이 특히 베를린 주민들, 동베를린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의 그 경계 초소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이제 동독 그 경계 군인들에게 말을 했는데 동독 경계 군인들은 위로부터의 어떤 지시를 받은 바가 없죠. 지시 받은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언론에서 다 그렇게 공표했다고 하니까 응급길에 그냥 문이 열려버린 것이죠. 네. 한번 그렇게 무너지니까 다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장벽에 틈이 생긴 것이고 그 틈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그것이 그냥 주민들에 의해서 발로 움직인 주민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어떤 큰 변화가 단절이 새로운 변화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 장벽을 망치 같은 걸 이용해서 무너뜨린 거는 그럼 언제부터였던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거는 이제 그로부터 며칠 뒤입니다. 며칠 뒤. 본격적으로는 이미 이제 동속 주민들이 동베를린, 서베를린 주민들이 오가면서 베를린 장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의 어떤 상징성 그리고 억압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분노의 표출로 베를린 장벽을 일일이 손으로 깨고 망치로 들고 물리적인 힘으로 없애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것도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망치로 깨는데 누구도 그걸 제지할 수 없었고. 그렇죠. 제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동독 군인들도 같이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을 돕는 역할을 동독 군인들이 오히려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없애갖고 사실 베를린 가면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 한 2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허물어뜨려 버렸군요. 다 너무 허물어뜨려. 감정 정치에 너무 이제 굴복을 한 내지는 감정 정치에 의해서 이 역사적인 유산이 될 수 있는 베를린 장벽이 너무 과하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1988년도에 서독의 서베를린에 있던 일부 역사 NGO 단체가 혹시라도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게 될 때 일정한 지역은 베를린 장벽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 이제 역사 기억의 정치를 내다보고 제안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시되고 과하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그로부터 한 15년 지나서 2005년도에 베를린시에서 다시 주요한 관광지와 주요한 역사 현장에 장벽을 복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새로 쌓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베를린에 관광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보시는 베를린 장벽은 대부분 새로 복원한 것이에요. 그래요? 네. 처음 이 베를린 장벽이 생긴 거는 몇 년도였었죠? 베를린 장벽은 1961년도 8월 13일에 이제 생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첫날은 철조망을 치는 거죠. 철조망. 네, 그로부터 이제 한 3개월에 걸쳐서 베를린 장벽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콘크리트 벽이죠? 네, 콘크리트 벽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주택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건물이 있는 곳은 그 건물과 주택을 유리창을 막는 방식으로 유리창에다가 이제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이 장벽이 들어선 그럼 그 장벽이 건물이나 주택 한복판을 지나간단 말이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꽤 있었죠. 근데 그 과정이 한 3개월 걸립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동서독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분할되는데, 그죠? 네. 그런데 베를린 지역은 위치상은 동독 지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베를린에서
서베를린 구역을 남겨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얄타회담 때 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얄타회담은 이제 1945년 2월 초에 이제 전성국들이 아직 이제 당시 연합국이죠. 예, 연합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베를린 그러니까 독일을 누가 먼저 점령을 하더라도 네 국가가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이 독일 전체를 4개의 점령지로 분할하고 예. 그리고 베를린을 꼭 분할을 하는 것으로 분할 점령 통치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가 특히 이제 서방 측에서는 소련이 동부 전선에서 베를린을 먼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베를린을 점령하고 서방 측에 내주지 않을 경우를 우려해서 그러니까 통째로 소련에 갈 것을 우려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베를린을 이제 소련군이 실제로 베를린은 이제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원래 얄타회담 약속을 지켜서 베를린을 따로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베를린이 구독일의 수도죠.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나뉜 채로 베를린에서 동서베를린으로 나뉜 채로 그런 장벽 없이 그래도 한 10몇 년을 지낸 거네요. 그렇죠. 네, 12년 정도를 지낸 거죠.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그러면 출입 같은 게 있었던 그때도 출입을 막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던 겁니까? 아니, 출입 자유롭습니다. 베를린만. 베를린에서는 12년 동안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렇죠. 했군요. 네, 그래서 동베를린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는 동독 지역의 주민들이 베를린에 와서 서베를린으로 동독을 탈출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숫자가 대략 1945년을 기점으로 보면 한 350만 명. 그다음에 1949년 동서독의 국가가 건국이 된 해를 기점으로 보면 1949년부터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건설될 때까지 대략 한 300만 명 정도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넘어갔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워낙 많은 동독 주민이 이 베를린을 통해서 서독으로 가버리니까 장벽으로 막은 거군요. 네,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이제 동베를린 내지는 동독의 공식 입장은 반파시즘 장벽이라 있거든요. 이제 베를린 장벽을 세울 때 파시즘을 막아내는 벽이다라는 반파시즘 이제 벽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를린이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니까 서방 측에서 특히 미국과 영국과 서독의 첩자들이 실제로 동베를린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사보타지를 조직한다든지 반정부 시위를 조직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그런 외부 제국주의 세력, 그러니까 그들의 용어를 쓴다면 제국주의 세력의 선동 행위를 막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렇죠. 명목으로 그러나 이제 인간의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제 막아버린 것이죠. 명목상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무려 300만이나 빠져나간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자. 그렇죠. 체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 특히 고등 학력자들 또는 청년 대학생들이 그렇죠. 워낙 서독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고급 기술자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의사라든지 이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극악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그 높이가 한 몇 미터 좀? 높이는 3m 60cm가 기준이고요. 3m 60. 그럼 정말 뛰어넘기는 불가능한. 뛰어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가서 보면 이제 알 수는 있는 부분인데 외벽이 3m 60이고요. 내벽이 또 있어요. 그 외벽과 내벽 사이는 한 20m 정도의 이제 그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철조망도 있고 순찰 도로도 있고 그렇죠. 탐조망도 조명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베를린 장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그 위로 그 건너가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장치가 그리고 곳곳에 초소들이 있었고. 네, 초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탈출을 시도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땅굴을 파는 것.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땅굴을 파서 그러니까 서베를린의 이제 인권 단체들이 땅굴을 파는 것 돕고. 그다음에 동베를린에 있는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동베를린에서는 땅굴 파가고 저쪽에서 땅굴을 파와서 만나서 이제 땅굴이 많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행글라이더를 타고 넘어간다든지. 행글라이더. 네, 행글라이더를 타고 높은 곳에서 동베를린 높은 곳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게 강이 있는데 베를린에 그 강을 건너간다든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도 장벽이 없었던 시절에 비하면 뭐 현격하게 줄어들었겠죠. 탈출하는 숫자가. 그렇죠. 또 네. 그런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고 구금되고 총 맞아 사망하고 이런 것도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베를린 장벽을 탈출하다가 사망한 동독 주민 또는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서베를린의 인권단체 등등의 주민들을 다 합하면 대략 한 136명 정도거든요. 2007년경에 이 숫자가 공식적으로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포츠담의 현대사연구소와 독일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엄밀한 통계조사 자료의 조사에 기초하면 한 136명이 죽었고 예. 그중에서 98명이 실제 장벽을 넘고자 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숫자는 이제 동독 군인들 사이의 오발 사고, 그다음에 베를린 장벽을 지나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 네, 뭐 네. 등등의 숫자가 나머지 이제 한 38명에 달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뭐 철통같이 막았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1970년대 이른바 동방정책 이후에 동서독 간의 교류가 물꼬가 터여지면서 네. 사실 동독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서독으로 가겠다 하면은 가는 경우가 많았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남북한에서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이제 교류의 한 방식인데요. 이른바 자유왕래인데. 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표현하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주자면 führung이라 그래서 재결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독 주민들의 경우에 65세 이상의 연금 생활자들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서독으로 합법 이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숫자가 적게는 뭐 60년대 후반에는 한 1,000명 단위에서 많게는 그것이 한 7,000명 내지는 더 많게는 나중에 이제 한 3만 명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 이주도 가능을 했기 때문에 동서독 교류의 그 인도적인 조치가 예. 어느 정도였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예. 동독 입장에서는 주로 이 합법 이주민들이 연금 생활자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덜고, 그렇죠. 예, 서독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자유로운 세계에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떨어진 가족들을 결합시킨다는 인도적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동서독 사이에 굉장히 서로 이익이 조응했던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이렇게 재결합까지도 허용할 정도를 보면 서신왕래라든지 물자들의 교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한 20여 년 쭉 돼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개별 서신 왕래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독의 대학생인데 서독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동독 대학에서 배웠던 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동독에서의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학점 인정? 예, 학점 인정. 그것도 해줬어요? 네, 그것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제 인도적인 인간이 필요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고 인간의 어떤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동서독 사이에서는 다양하게 실현됐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범들이 계속 양산이 되었고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 중에 일부는 계속 정치범에 그렇죠. 구금되었죠. 그러면 또 서독 정부에서는 그 정치범들을 또 구매를 합니다. 구매? 네, 정치범 돈을 구매. 주고 사요? 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인신매매라는 일종의 기본적으로 인권의 유린 내지는 인간의 권리에 이제 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표현은 그런 거지만 구출하는 거죠, 구출. 그렇죠, 구출의 한 형식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았고 서독의 기독교 복지재단에서 대리로 서독의 돈을 받아서 대리로 동독 정부의 대리인에게 돈을 주고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인도적 문제를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소련의 이제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에 새로운 노선이 선택이 되고 그러면서 동유럽권에 대한 소련의 어떤 지배력 같은 게 약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동시에 한 20여 년 이상 동서독 간의 끊임없는 교류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쌓여서 베를린 장벽 붕괴, 독일 통일로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독일 통일의 열쇠는 결국 그 화해 협력 정책의 확장, 안정 그리고 정폭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애초에 이제 현상을 변화시키려면 분단이라는 현상을 변화시키려면 현상을 인정해야 된다는 중요한 정책 기조에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 현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경을 인정하고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독 정부는 동독 공산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네.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접촉, 교류, 협력이 그렇죠. 강화돼야 된다고 본 특히 것이죠.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오래 쌓이다 보니 어떤 의미에서는 갑작스럽게 온 장벽 붕괴지만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1980년대 후반에 가면 87년, 88년에 이르면 동서독은 사실상 국가연합의 전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교류가 정착이 되었고 정폭이 되었고 그리고 동서독 사이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강고해져서 동독 경제는 사실 서독에게 고리가 걸린다고 영어로 이제 훅트라는 말, 훅라는 말 쓰는데 고리가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코가 깬 거예요. 네, 코가 깬 거죠. 네, 그렇죠. 네, 코가 깨어서 달리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더 이상 동서독이 적대나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가속하고 정폭되어 있는 그 교류 협력의 과정을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제 통일로 기결된 것이죠. 참 중요한 표현, 우리식으로 그 코가 꿰었다는 말이 즉 역진성, 긴장 고조로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정도까지의 교류 협력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건 아무래도 서독 쪽에서 많이 들어간 거죠, 동독 쪽으로. 그렇죠. 서독 물자와 자금과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한국에서 흔히 이제 퍼주기 논란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사실 서독이 동독에게 제공했던 경제 재정 지원은 대규모 그리고 다양한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1978년부터 82년 사이에 정확히 83년 사이에 한 5년간 동베를린에서 함부르크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그 모든 자본이 서독 자본이고 노동력은 전부 동독 노동자들이 제공했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서독의 간접시설 자본을 간접시설을 구축하는데 서독이 재정적 지원을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1970년을부터 1989년까지 89년 정확히 89년 12월 29일까지 동독 주민이 서독을 방문하면 누구에게나 70년도에는 30마르크, 서독 마르크로 30마르크, 87년부터는 100마르크의 돈을 그 베그류승스겔트라고 해서 환영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줍니다. 그냥 1년에 2번 정도 줄 수가 있고 나중에 100마르크 올라갈 때는 1년에 한 번으로 기결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오면 무조건 주는 거죠. 와서 즐기라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 거죠. 네. 근데 그 돈의 규모가 80년대 후반에 가면 너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왕래하는 숫자가 거의 수십만에 달하니까. 그리고 특히 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 거의 800만 명 정도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오거든요. 제가 예나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89년도에 8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으려면은 다른 걸 기억하는 것보다 서독에 가면 돈을 주길래 그냥 잠깐 서독 국경을 넘어서 돈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한 달 뒤에 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동서독 화폐의 이제 비율이 대략 1대5에서 1대10으로까지 불렸으니까 이제 서독에서 100마르크 가져오면 동독에서 한 달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가기만 하면 공짜로 그 돈 받고 그렇죠. 동독 와갖고 한 달 살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가능한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뒤에는 이제 통제가 안 돼서. 그 정도의 오랜 시간에 걸친 인적, 물적 교류, 경제 협력 등등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통일 후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동서독의 격차는 크다면서요. 네, 제가 동독 지역도 자주 가고 서독 지역도 자주 가는데 격차는 눈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제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확연히 드러나는데 통계상으로도
동독 지역은 임금 수준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나 그다음에 생산성이나 이런 것도 다 소득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실업률도 당연히 차이가 나서 2배 정도 더 높고요. 그래서 이 불균형이 동서독 지역의 불균형은 30년이 지난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큰 그리고 그 상태입니다. 30년 동안 동독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행해졌음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90년도에 통일 과정에서 동독 지역 전체가 탈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실업률과 경제적 그 기반이 초토화된 상태인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베를린 장벽 30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남북한 관계는 무슨 왕래는커녕 교류는커녕 편지 교환도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섣불리 통일 얘기 꺼냈다가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동서독의 경험에 기초하면 동서독은 이제 통일 논의를 유보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섣부른 통일 논의가 오히려 이제 평화 정착과 설린 교류를 방해하고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 논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분단을 잘 관리하는 것, 분단이 평화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분단이 갈등의 근간이 되지 않도록. 분단을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화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이제 통일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일보다는 평화에 더 중요한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기본 전제는 평화고 그 다음엔 교류 확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동서독의 관계를 연구한 이제 일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 티모시 게어튼 애쉬라는 영국의 자유주의 역사가가 이 동서독 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 사이의 협상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제1의 수단이자 유일한 수단이고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 더 정확하게는 목적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을 해서 대화를 해서 교류를 해서 뭐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의 어떤 수단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협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그리고 광폭적인 광대 다양한 규모의 다양한 차원의 교류 협상이 진행되고 그것이 또 가속화가 걸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교류와 접촉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좀 듣게 됐네요. 강릉 원주대학교 사학과 이동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